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오늘 1강은 선사시대의 생활을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첫 강의니까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워요. 그렇게 많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만 물어요. 이 내용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듀윌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페이지마다 중요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슬라이드의 내용 그것과 함께 봐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선사시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일단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신석기로 가고 그 다음에는 청동기로 가고요. 자, 그리고 철기로 가죠. 이 선사시대에서는 문제가 대체로 한 1번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1번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구석기에 해당하는지 신석기에 해당하는지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요거만 구별을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먹도끼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석기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신석기는 뭐 예를 들어서 빗살무늬 톡이다. 그러면 이게 신석기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청동기는 뭐 고인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고인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철기에서는 뭐 잔무늬 거울.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게 철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훌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우고 하나씩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구석기 시대인데요. 시기, 생활 모습, 대표 유적지, 중석기. 뭐 이런 식으로 교재가 설명이 돼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모습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기, 뭐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뭐 연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생활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표 유적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대표 유적지의 이름을 물어보진 않아요. 어떤 대표 유적지가 제시가 되면서 그 대표 유적지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그런 어떤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중석기 같은 경우도 유럽의 그 이론인데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중석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보다 더 다수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석기,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에 있는 시기다. 뭐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떤 중요한 구별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쪽은 구석기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신석기다라고 한다면, 자, 구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물 빼고 우리가 먹는 거는 크게 동물 아니면 식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석기 때에는 동물을 얻는 방법은 오직 수렵, 사냥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리고 네, 식물은 채집. 자, 이렇게 동물은 수렵, 식물은 채집을 했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을 찾아서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식 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언제나 간이주택과 같은 네, 일종의 텐트 개념의 간이주택과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뭐 동굴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동굴에서 살고, 만약에 동굴이 없다 그럼 바위그늘 잠깐만 한번 그려볼까요? 네, 뭐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자, 여기에서 네,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는 네, 이러한 곳이 바로 바위그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위그늘 뭐 이런 데서 살고, 그리고 막 동굴도 없고 바위그늘도 없다 그러면 네, 막집, 움막집이죠. 이러한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석기가 되면은 물론 수렵도 하지만은 네, 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또 네, 먹게 되냐면 목축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채집만 하다가 구석기에는 신석기가 되면은 농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렵에서 목축, 그리고 채집에서 농경으로 이렇게 생활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신석기 시대에 매우 많은 내용들이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에서 목축과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들은 그 어디도 네, 돌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네,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착 생활을 네, 하게 됩니다. 늘 한 곳에서 사니까 더 이상 이제 간이주택과 같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편리한 그러한 정식주택에서 이들은 생활을 이제 영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식주택은 네, 바로 다름 아닌 움집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석기는 동굴, 바위그늘, 막집과 같은 이러한 간이주택에서 살다가 신석기가 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정식주택으로 네, 주택의 모습이 주거의 모습이 바뀌는 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식주 가운데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변화가 되는 거죠. 의식주 가운데에서 주의 변화. 뭐 의식주 중에서 주가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의의 변화 그리고 식의 변화도 한번 우리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 의의 변화, 옷의 변화는 구석기 시대에는 바느질을 안 했어요. 바느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느질이 없었는데 신석기가 되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바느질을 해서 네, 옷을 입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느질이 생겼다라는 거죠. 바느질을 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시계 변화. 구석기 시대에는 정착을 안 하고 늘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릇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토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토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석기로 가게 되면은 한 곳에 머물러 사니까 이제 저장하는 그릇,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토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신석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바로 다름 아닌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의식주의 변화 네, 대체로 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주의 이 세 가지는 정신인가요? 물질인가요? 정신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질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물질세계, 이 물질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정신의 변화는 없느냐? 정신의 변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정신의 어떤 변화? 뭐니 해도 신앙입니다. 신앙. 네. 여러분, 구석기 때 신앙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신앙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신앙은 틀림없이 존재했는데 아직 세분화된 전문적인 그러한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영혼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 조상 숭배 요 정도였는데 요게 신석기로 가게 되면은 보다 더 세분화된 전문화된 그러한 신앙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전문적인 신앙. 그것은 여러분 이쪽으로 가보시면 그 전문적인 신앙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이러한 어떤 특정 신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석기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에도 틀림없이 신앙은 있었는데 영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조상 숭배 이 정도였는데 이것이 신석기로 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이러한 특정 신앙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구석기 때에도 예술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구석기인들의 낙서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냥을 다음날 잘해가지고 많이 배불리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동굴에다가 뭘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술은 틀림없이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 더욱더 예술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변화는 아주 훌륭한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우고 자, 구석기의 특징과 신석기의 특징을 하나씩 순서대로 쌤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뗀석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생길 때까지 계속 돌을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떼어낸 석기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는 구석기는 바로 주먹도끼와 승배찌르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했다시피 수렵과 채집, 동물은 대체로 사냥을 했고 그리고 식물은 나무 열매라든지 아니면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채집을 했다라는 거죠. 발견이 되면은 그거 정말 득템이다 그러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늘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그랬었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불도 사용했습니다. 구석기인들이라고 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바위근을 기억나십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거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아까 공부한 동굴, 바위그늘, 그리고 움막집 이러한 간이주택, 정식주택이 아니라 간이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는 아까 봤다시피 수렵과 채집을 했기 때문에 이동생활 하고 그리고 평등사회, 아직까지는 지배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있지만은 지배계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석기까지 내내 평등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여러분 OX 한번 해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신앙과 예술이 있었다 없었다. OX. 자, 여러분 정답을 봅시다. 자, 그렇죠. 모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특정 신앙은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영혼에 대한 믿음, 조상 숭배 정도는 있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 예술도 틀림없이 있었다. 낙서도 예술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구석기는 그냥 땡입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 쌤이 설명드리는 것을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신석기 시대 한번 가볼까요? 신석기 시대는 역시 시기 기원전 8,000년 전, 기원전 8,000년 그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또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유적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유적지의 이름을 딱 대면서 그게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한능검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유적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대표 유적지를 제시를 하면서 그게 어느 시대의 유적인지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대표 유적지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2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네. 자, 도구는 간섭기. 네. 아까 구석기는 뗀석기였죠. 네. 그런데 이제, 네. 돌은 돌이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아내는 거죠. 원하는 모양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갈아낸 석기다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표현을 해주죠. 자, 그리고 경제. 물론 수력과 그리고 네, 채집도 물론 당연히 합니다. 지금도 수력과 채집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력과 채집이 신석기 시대에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주거 최초로 정식 주택이 등장을 한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움집이라는 겁니다. 강가와 바닷가와 같은 곳에서 움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회를 보시면 뭐 정착생활 아까 우리 공부했고 C족에서 조기혼을 통해서 부족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평등사회였다. 신석기까지 평등사회입니다.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청동기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간략하게 쌤이 자, 이 C족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C족은 가족과 거의 같은 단어다. 이건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같다라는 거고 요거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가족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가족보다는 C족이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가족 그러면 아빠, 엄마, 뭐 나, 동생 뭐 이 정도인데 네, 당시의 C족은 뭐 이모, 뭐 이모부, 삼촌, 뭐 고모까지, 고모부 뭐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족은 이 C족이 더 확산된, 네, C족이 둘 이상의 C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통합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걔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족과 C족이 같은 C족 안에서는 결혼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C족과 C족이 다른 C족과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C족 바깥에서 이 C족 바깥에서 결혼한다라고 해서 얘를 조개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족과 C족끼리 이렇게 계속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네, 단결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C족이 조개혼을 통해서 더욱 네, 부족으로 발전을 하는 네, 그러한 단계가 바로 네,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부족은 이때 등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신석기 시대에는 그 평등사회였습니다. 부족에 리더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지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가 되면 이 부족 내에서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딱 보이면서 나에게 절대 복종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배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부족 내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신석기 시대에도 부족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신앙.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네, 구석기 시대에는 신앙이 존재했었는데 영혼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는 조상 숭배 이 정도였는데 신석기가 되면 특정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된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하나씩 잠깐 보시면요. 이 애니미즘은 이 세상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도 영혼이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영혼이 있고 그리고 무생물에게도 분필이 하나 있으면 이 분필한테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애니미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가장 그 강했던 애니미즘은 물에 대한 숭배, 물 숭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을 이렇게 탁 떠다가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애니미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테미즘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 동식물을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나의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그 특정 동식물을 이렇게 막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을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샤머니즘은 요거는 영어를 한번 써보면
샤먼, 뭐 무당이란 뜻이죠. 무당의 말을 믿고 여기에 ISM을 붙이면 이제 사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샤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무당이 하는 말을 정말로 믿는 거죠. 무당의 말을 믿고 그리고 무당이 행하는 주술을 믿는 그러한 사상을 바로 다름 아닌 샤머니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당의 말을 믿는 그러한 사상이 되겠다. 자, 그래서 암기법을 쌤이 좀 제시를 드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 영의 수토 무샤, 영의 수토 무샤. 요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금방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영의 수토 무샤, 영의 수토 무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엔 우리 청동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큰 거 2개, 작은 거 1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계급이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랬었죠? 네,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한다. 그러면 청동기 이전의 시대인 구석기하고 그리고 신석기, 요 시대에는 계급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는데 청동기가 되면서 계급이 등장한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누구는 지배를 하고 누구는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청동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면은 이때 등장한 청동기에 등장한 이 계급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제 없어질까요?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계급은 참고 여러분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계급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동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계급은 갑오개혁 때 소멸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급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청동기에 사유재산제입니다. 네, 사유재산. 이거는 무슨 말이죠? 개인이 사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바로 사유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네 거와 내 거, 내 거와 네 거 구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네 거, 내 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 우리 거. 어떤 물건이 됐건 간에 그냥 공유였다라는 거죠. 공유의 시대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동기가 되니까 저거는 네 거, 그리고 이거는 내 거 하는 어떤 사유재산, 이런 어떤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네 거, 내 거의 구별이 생기니까 좀 더 많이 가지는 사람과 그리고 좀 더 적게 가진 사람의 구별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유재산. 그래서 이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냐면 빈부격차도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때는 빈부격차가 없었다가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청동기 때 빈부격차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계급이 없는데 국가가 생길 수 있을까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니죠. 국가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생기면서 바로 국가도 왕이 있고 신하도 있고 그리고 평민도 있는 그러한 국가도 언제 생기게 되냐면 바로 계급이 등장한 청동기 때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청동기 때 나오게 되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뭡니까? 그 국가의 이름이 그렇죠, 여러분. 바로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 또 하나 우리 또 정리했네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2개가 이제 큰 거 2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벼농사가 청동기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 신석기 혁명, 신석기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가 틀림이 없다. 자, 그런데 벼농사의 시작은 신석기 이후의 시기인 청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청동기. 여러분 벼농사는
농사짓기가 좀 힘든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좀 더 첨단적인 그런 농법이 있어야만 벼농사는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래서 신석기 때에는 그냥 씨만 뿌리면 자기가 저절로 잘 자라는 잡초성 작물이 이제 신석기 때 농사 시작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조피수수. 자, 이런 걸로 만족을 하다가 점차 이제 농사 짓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청동기가 되면서 벼농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큰 거 2개, 네, 특징 요거 하고 그리고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지우고 자, 청동기에 대해서 우리 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 정리해 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도구는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 네, 요렇게 2개는 청동기입니다. 요렇게 청동기 시대니까 네, 청동기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썼겠죠. 네. 청동검이란 뜻이 청동으로 만든 칼, 비파형 동검. 사진 여러분 책으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거울도 청동기로 만든 네, 거울이 바로 거친 무늬 거울인데 거울을 보는 면은 네, 당연히 판판하죠. 네, 반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앞면은 판판하고 이 거친 무늬는 이 뒷면. 거울 뒷면에 거친 무늬가 네, 이렇게 거친 굵은 무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네, 거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철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고 그리고 철기로 가게 되면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청동기. 자, 그리고 반달 돌칼과 그리고 홈자기. 요렇게 2개는 돌입니다. 돌. 네, 돌. 청동기 시대에도 돌을 당연히 썼다라는 거죠. 청동기가 시작하자마자 새날이 밝았습니다. 청동기 그러면서 쓰던 석기를 전부 다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청동기가 시작된 그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네, 석기를 계속 썼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에 네, 석기가 바로 다름 아닌 반달 돌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반달 돌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홈 2개가 있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손을 요 속에다가 싹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반달 돌칼이라고 하면은 벼이삭을 잘라내는 도구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청동기 시대면은 농기구도 당연히 청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어딘가에다가 좀 네, 메모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사에서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라는 거죠. 네,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이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동기는 굉장히 무른 소재의 철기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농사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미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호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청동기로 며칠 지나면 이 앞부분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결코 효율적인 그런 농기구 소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동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가 많았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에 굉장히 값지고 귀한 소재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농기구로 하기에는 비싼 소재였기 때문에 역시 또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밍크코트로 걸레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청동기의 농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동기 때에도 농기구는 석기를 쓰다가 철기가 되면 이제 철제 농기구로 이제 청동기 건너뛰고 철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농기구가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홈자기. 자, 요거 보시면 얘는 이 자기는 손도끼란 뜻이에요. 공업용. 뭔가 목재 같은 거를 다듬는 손도끼를 이제 자기라고 하는데 요게 돌입니다. 네, 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게 돌덩어리고요. 여기에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 홈이 왜 있을까? 이렇게 묶으라고. 네. 그래서 도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뭔가 작업용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반달 돌칼과 홈 자기는 요거는 돌이다. 돌인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다음 토기.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였죠. 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무늬가 없는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미송리식 토기의 사진은 고조선으로 가시면 네,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손잡이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간토기는 전체적으로 표면의 색깔이 붉은색이고요. 그리고 갈아냈어요. 이렇게 예쁘게 갈아내서 붉은색에 갈아낸 토기다라고 해서 붉은 간토기라고 하고요. 이게 철기로 가게 되면 검은 간토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고 검은 간토기는 철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고요.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에도 있고 철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 네, 이런 무늬 없는 토기는 청동기와 철기 내내 다 썼다라는 거죠. 다음, 자, 무덤 보시면 고인돌,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네, 무덤 양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고인돌 많이 보셨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 자, 기둥 같은 이렇게 네, 돌을 이렇게 받치고 그 위에 아주 두꺼운 네, 덮개돌을 이렇게 네, 이렇게 얹은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고인돌의 모습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고인돌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능검에서는 뭐 사실 조금 더 분류하면 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능검에서는 고인돌은 두 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고인돌도 있어요. 숏다리, 얘는 롱다리 고인돌, 얘는 숏다리 고인돌.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탁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얘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바둑판식. 네, 여러분 바둑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네, 고인돌은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탁자식 고인돌, 요 덮개돌, 요게 수십 톤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 고인돌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탁자식 고인돌에 이 덮개돌을 만들 때, 네, 이 덮개돌을 이렇게 얹을 때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고인돌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은 당시 어떤 지배자가 네,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있었다,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돌널 무덤을 보시면 이 널이라고 한 건 관이란 뜻이에요. 관. 사람의 시신을 네, 담는 관인데요. 그 관을 뭐로 만들었냐면 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돌로. 네. 그래서 정말로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무덤을 이렇게 맨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딱 내려봤을 때 돌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땅을 판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속에 사람의 시신을 자 이렇게 넣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돌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는 돌널 무덤이 쓰였고요. 그리고 이제 철기가 되면은 이제 나무로 관을 짜는 그냥 순수한 널 무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돌무지 무덤 요건 되게 쉬운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 시신이 있으면은 돌을 그냥 이렇게 쌓은 거예요. 돌 무더기 무덤. 네. 청동기의 무덤 양식 가운데 하나인데 요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고구려 그리고 백제 네, 이런 어떤 고대 시대의 무덤 양식으로서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시작된 돌무지 무덤이 더욱더 발전해서 고대의 돌무지 무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요. 굉장히 커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네, 직각의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얘도 돌무지 무덤이고 얘도 돌무지 무덤인데 얘는 청동기 시대의 돌무지 무덤이고 이런 돌무지 무덤 이제 우리 보게 돼요. 얘는 고대, 예, 고대 삼국 시대의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한 것, 예습한 겁니다. 네. 자, 사회의 모습은 계급이 네, 생겨가지고 국가가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러분, 그 국가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조선. 당시 나라 이름은 조선인데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헷갈리니까, 단군 완검이 세운 조선하고 헷갈리니까 역사가들이 앞쪽에 단군 완검의 이 조선 앞쪽에 옛고자, 이렇게 옛고자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편의상 붙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름은 조선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다 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름은 조선인데 이성계 조선과 헷갈려서 바로 이때 등장한 조선을 우리는 편의상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경제, 벼농사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농사 시작은 신석기, 벼농사 시작은 청동기. 네, 좋아요. 자, 도구를 보시면요. 네,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아까 우리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그랬었죠. 네. 그래서 석기에서 석기 청동기 내내 쓰다가 네, 철제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농업 생산력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구도 늘어나요.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자, 그래서 네,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철제 무기, 청동기 무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제 무기를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전투력은 높아졌겠죠. 전투력은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군대도, 네, 군인도 많아지는 거죠. 병사도 많아지고 그 많아진 병사의 전투력도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네, 그 군인들의 수가 많고 전투력이 있는 어떤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약한, 군사력이 약한 어떤 다른 민족이나 작은 어떤 국가를 공격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에 바로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국가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발달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활발한 현상으로 인해서 바로 철기 시대에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아래쪽의 세 개는 철기 시대에 사용하던 청동기예요. 네, 철기 시대에 사용하던 청동기, 모두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때에는 비파형 동검을 사용을 하다가 네, 철기가 되면 역시 청동기를 계속 썼는데 세형 동검으로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제 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 때 청동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었는데 철기의 청동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들어내는 주물틀을 바로 이렇게 뜨거운 펄펄 끓는 이 청동물을 이렇게 샥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식으면 청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푸집도 철기 시대에 발견이 된다. 아, 이것을 통해서 당시 우리가 청동기를 독자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네, 토기를 보시면 아까 여러분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나 네, 철기나 민무늬 토기는 무늬 없는 토기는 네, 다 있다 그랬었죠. 네, 철기에도 네, 민무늬 토기가 네,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고 덧띠 토기와 검은 간 토기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 청동기 시대에 네, 토기는 검은 간 토기가 아니라 무슨 간 토기였죠? 붉은 간 토기였죠. 붉은 간 토기. 그런데 철기가 되면 검은 간 토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표면을 갈아낸 건데 표면의 색깔이 무슨 색?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검은 간토기. 그리고 덧띠 토기는 만약에 토기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입구 부분을 조금 더 두툼하게 이렇게 덧댄 거예요. 네, 그래서 입구 부분에 덧띠가 있는 톡이다라고 해서 덧띠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네, 토기를 좀 구별을 했는데요. 사실 만약에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토기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5개 정도의 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토기는 신석기냐 아니면 청동기냐 아니면 초기철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있는데 우리 한능검 고급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능검 고급 네,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현재의 추세로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 보시면 네, 철기 시대의 무덤은 널무덤. 청동기 시대에는 돌널 무덤이었죠. 돌로 네, 관을 만들었는데 네, 철기가 되면 나무관, 네, 나무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고 네, 땅 속에 묻는 이러한 널무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무덤은 요거는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장독대 할 때 독자입니다. 네, 항아리. 네, 항아리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 동무덤이 한 3m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항아리 2개로 이렇게 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항아리 무덤, 동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널무덤과 동무덤은 철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까 공부했다시피 철기 시대에 철제 농기구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병사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철기 시대에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투력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전투력과 강한 군대를 가진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공격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어떤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국가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연맹을 했다라는 건데 누가 연맹을 했느냐. 아, 이거는 바로 부족들이 연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의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부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해요. 부족의 장이니까 부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요즘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군장은요 군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 군자는 무리군자예요. 군중 할 때 군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군장이 바로 부족을 지배를 하는데요. 이 최초의 그 군장 그 국가의 모습은 군장 한 명이 부족 하나를 지배하는 국가가 최초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군장 국가라고 하는데 정복전쟁이 활발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외세가 침략을 해왔을 때에는 외세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강력한 외세를 막아내기가 좀 다른 이웃 국가를 막아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옆 부족이 있겠죠. 옆에 부족도 있고 당연히 그 부족을 이끄는 지배자인 군장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부족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부족들이 강력한 어떤 외세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외세를 함께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들이 연합을 해요. 부족과 부족이 연맹을 한 국가다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군장들이 연맹을 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뭐죠? 외세를 함께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연맹을 한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내놓으려고 연맹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데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에만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연맹왕국에
하나의 이 연맹 왕국의 대표자로서 뭐 이 사람을 뭐 대표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편의상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이 사람이 다른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각 지역은 각자 알아서 통치하고 누가 쳐들어왔을 때에만 함께 막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왕은 힘이 컸다 작았다라는 거죠. 왕권이 점점 매우 미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알아서 통치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지방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연맹왕국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두 개예요. 왕의 힘은 미약했고 그리고 지방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과 같은 이러한 연맹 왕국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의 힘이 세지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고대 국가가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같은 그런 고대 국가, 삼국시대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러분 요거 봐주십시오. 철기 시대 철기 유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철기 유적인데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요 이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두 중국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런 화폐가 동전이 지금 땅 파보면 우리 땅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죠? 중국하고 교류가 없었으면은 이런 어떤 중국 화폐가 우리 땅에서 발견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당시 초기 철기에 이미 우리는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붓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유출을 하냐면요. 붓이 출토가 되었구나. 이 붓을 가지고서 한자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가지고 붓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자 사용의 증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기 시대에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특징 두 개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사시대는 구별,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아니면은 철기냐 이렇게 구별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1번 문제, 대체로 1번 문제 나오거든요. 1번 문제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볍게 맞추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